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안녕하세요, 발키리입니다.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학생들이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공식에만 의존해요.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게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비유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버스가 안 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버스가 안 오네. 나 그러면 학교 못 가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버스가 안 와? 그럼 걸어가지. 혹은 버스가 안 와? 그럼 택시 타고 가야지.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공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식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공식을 잊어버리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근데 공식에만 의존하지 않으면 공식을 잊어버려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식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죠. 아니 공식을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앞 동영상에서 공식을 증명 또는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공식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을 증명하는 그 과정, 그 절차 그대로 그냥 흉내내면 문제가 풀려요. 별거 없어요, 진짜로. 바둑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죠. 정석을 배웠으면 잊어라. 바둑 격언의 그런 격언인데, 이런 내용, 그러니까 공식을 배웠으면 굳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해야 훨씬 좋아요. 근데 보통은 공식에만 계속 의존을 하니까, 정석에만 계속 의존을 하니까 변칙적인 플레이를 적응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공식에만 의존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그리고 요거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런 문제 한번 보죠. 기울기가 3이고 점 1,5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요. 이 공식에서 대입해서 푸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기울기가 3이라고 y는 3x. 그러니까 계산을 완료하고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식을 쓰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3이라고 y는 3x. 1,5 지난다고? 그럼 상수항이 2가 되면 되네. 끝. 저는 이렇게 해요. 굳이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지 않는다고요. 왜? 공식 이용 안 하는 게 더 빠른데. 그리고 이 정도로 숙달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어요. 이 정도로 숙달 훈련이 돼 있어야.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공식을 증명할 줄 아는 것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어차피 공식을 증명해보니까 핵심은 기울기와 상수항만 알면 되네. 기울기와 상수항만 알면 핵심이 그럼 해결되는 거네. 이렇게 공식을 증명 또는 설명할 줄 알아야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누구에게 배운 생각이 아니라.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내 생각은 당연히 누구에게 들어온 생각이에요. 이 세상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스스로 생각해냈겠냐고. 누구에게 배운 거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걸 나 혼자 생각했겠냐고. 누구에게 배운 거지. 내 생각은 순전한 100% 내 생각이 아니에요. 타인으로부터 배운 생각이야. 하지만 타인으로 배운 이런 생각을 종합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있어야 돼. 자신의 생각. 근데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살짝 바뀌어도 변칙적인 플레이가 나오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자신의 생각이 있으면 변칙적인 플레이가 나와도 적응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또 이 공식에 열심히 대입해가지고 막 문제를 풀어.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x가 이만큼 커지는데 y가 6만큼 커진다고? 그러면 기울기는 2분의 6, 기울기가 3이구나. y는 3x 쓰고 2,1 지난다고? 2 대입하면 1 나오네. 빼기 5. 4 대입해서 7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4 대입하니까 7 나오네. 그럼 내가 맞게 구했네. 나는 이렇게 풀어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증명할 줄 모르면, 공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지금 나처럼 이렇게 행동을 못해요. 남이 해준 생각대로 문제를 푼다고. 그리고 공식을 모르면 이제 문제를 못 풀어요. 공식을 잊어버렸어. 그럼 이제 손 놓는 거지. 그게 아니라 공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가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고 공식을 증명할 수 있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냥 하면 돼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자, 이건 수열단원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5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이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A에는 A 더하기 N-1D. 학생들은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요. 공차가 3이라고? 공차가 3이니까 D에다가 3 대입하고 첫째 항이 5라고? 그러면 A에다 5 대입해. 이렇게 푼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거는 야랑 똑같은 문제야. 공차가 3이라고? 그러면 3N. 첫째 항이 5라고? 1 대입하면 5 나와야지. 플러스 2. 같은 문제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두 개가 같은 문제예요. 자, 둘째 항이 1이고 넷째 항이 7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2 대입해서 n에다 2 대입해서 1 나오게 하는 식 하나 세우고 n에다 4 대입해서 7 나오게 하는 식 하나 세워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값과 d 값을 구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게 교과서적인 풀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야랑 같은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예요. 야랑 같은 문제야. a가 밑에 섬차가 이만큼 커질 때 값이 6만큼 커졌네? 그러면 2분의 6. 그러면 공차가 3이네. 공차가 3이네. 2 대입하면 1 나온다고? 빼기 5. 7 대입해서, 4 대입해서 7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나오네. 내가 맞게 구했네. 자, 강조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이런 방법들, 이거는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뭐냐면,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걸 알아야 돼요. 공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단순히 공식만 A에는 A 더하기 N-D 막 이 공식만 뜻도 모르고 이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지금 내가 말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이렇게 문제가 아주 살짝만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 제가 애들한테 또 수열단원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내요. 이런 질문 자주 해요. 이게 직각삼각형이 있어.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5인 직각삼각형인데 이거를 열등분하자. 열등분. 만약에 3등분하면 선이 2개 있어. 열등분하면 선이 9개 있어. 열등분하면 이렇게 선이 9개 있어. 선이 9개. 열등분. 이렇게 평행하도록. 이렇게 열등분 해보자. 자, 이 9개의 선의 길이의 합 얼마?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은 이 공식을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고민한다고. 그러면 이 수열의 첫째 항은 얼마고 공차는 얼마고 막 그런 걸 고민해가면서 여기다 어떻게 대입해야 할지 막 이런 걸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이 수식이 의미하는 본질,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이걸 아는 거예요. 뭐냐면 자세히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짧게만 설명할게요. 이거 거꾸로 붙여요. 거꾸로 붙여서 역배열해. 이렇게 거꾸로 붙여서 역배열해요. 이게 첫항 더하기 끝항이에요. 첫항 더하기 끝항. 첫항 더하기 끝항. 첫항 더하기 끝항. 이 값이 모두 똑같아. 이게 모두 첫항 더하기 끝항이 5로 똑같아. 5로. 그리고 이 세로선이 9개. 그걸 둘로 나누면 되지. 첫째 항을 구할 필요도 없고 공차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면 바로 딱 나와. 그러면 애들은 신기해야지. 와,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요? 뭘 어떻게 생각해내?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뜻도 모르고 A 더하기 L 곱하기 N 나누기 이렇게 하지 말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에다가 항수를 곱해서 2로 나누는구나. 그러면 왜 이렇게 하지? 왜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하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면 살짝 꼬운 문제, 고난도의 문제도 그냥 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이게 보이는데 학생들은 뜻도 모르고 공식만 해요.
그리고 공식을 제대로 외우는 것도 아니야. 공식을 제대로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공식을 증명 또는 설명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지.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이용하긴 했지만, 그냥 이 공식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건 수학적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이런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남녀 연애 드라마, 연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사랑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 고백할 때. 나 너 사랑해 이렇게 고백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멋이 없잖아. 그래서 뭔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지금 드라마 제목도 기억 안 나고, 주인공 이름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대충 이런 맥락이었어. 내가 정확한 대사도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여자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성을 지으면서, 모래성을 지으면 금방 무너져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래성을 지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또 이제 여자가 바닷가에 왔어. 근데 이제 남자가도 바닷가에 같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애들이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성을 짓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모래성 짓고 있네요. 나는 당신과 함께 모래성을 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야, 멍청한 사람은 사랑 고백도 못 알아듣겠구나. 내가 속으로 그 생각했었는데, 자, 나는 당신과 모래성을 짓고 싶어요. 자, 이게 그냥 앞뒤 맥락 다 잘라내고 나는 당신과 모래성을 짓고 싶어. 이러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 근데 이제 앞뒤 맥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당신과 모래성을 짓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사랑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랑 사귀자. 나랑 결혼하자. 이런 의미잖아. 똑같아요. 수학도 앞뒤 맥락을 모르면 이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앞뒤 맥락을 알면 이걸 아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특별한 독특한 수학적인 두뇌가 발달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일반적인 사람이 못하냐면 앞뒤 맥락 파악을 못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의 맥락 파악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화의 맥락, 대화의 맥을 짚지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흐리잖아요. 근데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과 적절한 행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수학적인 센스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문장을 읽고 이게 지금 무슨 맥락이구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남녀가 둘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구나. 아니면 남녀가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 이런 맥락을 파악해서 그 맥락에 맞게 적절한 공식,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사람들은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연습을 안 하고 공식만 외우는 거야. 비유로 말하면 여자한테 사랑 고백 멘트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자한테 사랑 고백 멘트. 난 너랑 평생 함께 싶고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맥락은 파악 못하고 이 멘트만 외워. 내 알을 낳아도. 그리고 이상한 상황에서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여자한테 내 알을 낳아도 그래. 그럼 여자가 감동해? 나 너랑 결혼할래 그래? 아니면 저 자식 미쳤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멘트를 써라 이런 걸 우리가 배웠다 하더라도 맥락과 상황을 파악 못하면 내가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공식을 외우더라도 맥락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공식을 쓰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적절하게 맥락과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맥락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앞동영상에 다 얘기했어요. 맥락과 상황을 파악하려면 공식을 또는 공식이나 정리를 증명 또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과 설명은 튜토리얼 과정이야. 그 튜토리얼 과정을 통해서 이 공식의 의미가 이런 거고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그런 걸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익혀지면
공식은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공식은. 그게 몸으로 익혀지면 공식은 저절로 외워져. 물론 간혹 저절로 안 외워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때는 그냥 강제로 외우면 되고 미리 공식을 강제로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공식에만 의존하니까 문제를 살짝만 틀어도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살짝만 틀어도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이 공식의 전체적인 맥락,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를 알면 문제를 틀어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니까 어차피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얘기했죠? 사람들은 공식에만 의존해. 그래서 공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정석을 배웠으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내 것이 되어야 돼. 약간 다른 표현으로 체화가 돼야 돼. 체화가 돼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푸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타인의 생각으로 풀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겠냐고. 이걸 내가 스스로 만들었겠냐고. 아니죠. 이거 다 배운 거야. 이거 어떻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 타인의 생각이죠. 하지만 이거를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도 증명해보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유도해보고 그리고 이 근해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야가 의미하는 게 뭐구나. 야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구나.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또는 이것이 연습이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첫째항 구하고 막 공차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푸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사람들이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이러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수학적 머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타인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자,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